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지금부터 어느 순간에라도 조지아주 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부정선거 종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많은 혐의로 기소돼도 공화당 유권자들이 그를 지지하는 이유는 그의 범죄 행위에는 관대하고 그가 정치 박해를 받는다고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사이에서 지지율은 단단하게 다져가고 있지만 대통령을 뽑을 사람들은 등록된 유권자 14%라고 뉴욕타임스가 분석했습니다. 트럼프나 바이든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인데 진보적이진 않은 그룹입니다. 헌터가 바이든 브랜드를 팔았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사설 제목입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중간 주택값이 곧 100만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주별 중간 주택값은 캘리포니아주가 두 번째로 비싸고 하와이주가 가장 비쌉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110도 폭염 기록은 어제 끝났습니다. 그 열기를 걷어낸 힘은 비, 레인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폭염 속에 바닷속 산호를 구하기 위해 해양 잠수부들이 필사적으로 노력 중입니다. 약국체인 CVS가 5,000명을 감원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이름을 X로 바꾸고 허가 없이 본사 옥상에 세운 대형 X자 사인이 세워진 지 사흘 만에 내려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24건의 불만을 접수한 뒤 당국이 철거 허가를 생략하고 철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신문과 달리 그 방송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탑 뉴스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주의 이제 그랜드 대배심이래요. 그랜주어리 대배심들이 지금 미팅을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과연 선거가 끝난 뒤에 부정선거가 아닌데 그걸 부정선거라고 하고 바이든 표를 자신의 표로 만들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려고 한 그 같은 여러 행위에 대해서 기소할 만한 혐의인가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지금 결정을 하는 그런 그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라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풀튼 검사로부터 기소를 당할 수 있는데 이 풀튼 검사 굉장히 위협받고 있거든요. 파니 윌리스라는 조지아주의 그 풀튼 카운티의 검사인데 기소 준비 뭐 보통 사람들 거의 끝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메일로 전화 협박을 받는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부터 왜 죄 없는 트럼프를 기소하려고 하는가.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성차별, 그 비난의 전형적인 원형이죠.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지만 본인은 그저 법대로 판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뭐 허위 진술이라든가 공갈 협박 등등의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또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너무 많은 기소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기밀 문서에 관해서도 40건 그 기소가 됐고 그리고 그 500만 달러 배상하라는 어떤 여성에게 판결도 있었고 컬럼니스트 이진 그 캐롤이죠. 또 34건의 뉴욕에서 형사 기소된 허쉬머니 준 것, 포르노 배우와 자고 선거 직전에 언론과 인터뷰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이제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묘하게 돌렸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이런 그리고 그 밖에도 비즈니스 소송들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송 비용들을 전부 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그를 공화당 대통령 예비선거로 뽑을 준비를 공화당 유권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14%를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대부분의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모든 기소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 예비선거 유권자는 76%가 이건 BBC 방송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밀 서류로 기소된 것도 정치적인 목적의 기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80% 정도가 전직 대통령이 기밀 서류를 가지고
본인의 개인 집으로 갔다면 이건 국가 안보에 굉장히 위험하다. 대중들은 80%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공화당은 38%만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공화당의 생각은 조금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리고 공화당 유권자의 61%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개인적인 것, 사업적인 것, 그리고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과 관련된 모든 것에 기소됐어도 그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61%입니다. 그리고 14%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럼 합치면은 75%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또 앞으로 있을 재판 같은 것들이 다음에 미국을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느냐 하는데 영향을 미치냐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아마 여러분들 그 친척분들, 친구분들과 전화 통화를 해보시면 야, 미국도 별 수 없어. 아주 후진 국가야. 이런 얘기를 최근에 뭐 6, 7년 사이에 많이 듣고 있고, 그런데 그 많은 부분에 그 단초 같은 것을 제공한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이 얘기가 듣기 싫으셔도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분들도 들으셔야지 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또 한 번 가면은 아마 미국은 망하고 말 것이야. 그럼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방송을 미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예전에 로마 제국이 망했듯이 망해가는 미국에서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이 시대에 미국이 망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바이든이 망해가게 하고 있잖아. 트럼프가 다시 이 나라를 세울 것이야. 하지만 그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입장인 것이고, 이 미국 밖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미국 언론이나 오늘의 미국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지 않게 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알 수 없죠. 왜냐하면 공화당은 지금 84%가 최근까지도 특히 처음엔 더 많았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바이든이 부정 투표, 개표 이런 것으로 루디 줄리아니가 아무리 내가 그거 부정적으로 개표했다는 거, 그거 내가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젠 그것조차도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세뇌된 사람들은 본인이 세뇌된 것을 뚫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바이든이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공화당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라이벌들에게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주 힘들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기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치적인 박해라고 하는데,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마녀가 그 포르노 배우인 스토미 데니엘스와 잠을 잔 것인지, 트럼프를 대신해서 마녀가 이지 그 캐롤이라는 컬럼니스트와 백화점 앞에서 만나서 마녀가 내 여자친구 줄 속옷을 좀 사려고 하는데 내가 잘 몰라서 말이야 하고 같이 들어가자고 한 건지, 또 마녀가 트럼프를 대신해서 의사당 가까이에서 연설하면서 의사당으로 지금 가라 한 것인지, 또 마녀가 미국 대통령을 하다가 트럼프가 아니라 그러다가 마녀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기밀 서류들을 뭐 100박스가 넘는 것을 서류 박스 전체적으로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런 것인지, 그게 전부 마녀라고 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는 좀 생각이 나올 텐데 전혀 무조건 마녀 재판이라고 하고 정치 박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 결과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할 때는 언론이 하루만 보도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이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더군요. 어제는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지지율과 2위인 론 디센티스 37%나 차이가 나더라 였는데, 오늘 더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와 어떻게 될 것인가 14%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코노미스트와 유가브, 영국의 여론조사예요. 바이든 대 트럼프는 44%대 40%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앞서갑니다. 모닝 컨설트도 43%대 41%로 바이든이 앞서갑니다. 그러나 오차범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 아슬아슬하게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다입니다. 그런데요.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조사로는 44%대 44%, 두 사람 지지하는 비율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데 14% 나는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등록된 유권자가 결국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출하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제3의 인물이나 제3당의 후보를 선택할 수도 있고 투표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투표 즈음이 되면은 대부분 한 표를 이걸 행사를 해야지 되는 거지 여러 이유에서 하면서 누군가 이 두 사람이 후보라고 할 때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거의 뭐 유일하게 이렇게 자세히 바이든도 싫다, 트럼프도 싫다 하는 등록된 유권자 14%의 성향을 전해드리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4%인 사람들 가운데서는 호감도를 조사해 보면요. 바이든이 호감도는 조금 높습니다. 27%대 트럼프 15%로.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63%나 됩니다. 모든 유권자는 51%인데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싫어 하는 사람은 63%가 트럼프의 범죄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아마도 마음을 정하지 않은 14% 가운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고 59%가 답변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합치면 53%거든요. 이건 공화당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53%가 나오는 거고 트럼프도 바이든도 싫어하는 사람 가운데는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야. 59%입니다. 종교적으로는요. 카톨릭과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뭐 복음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많네요. 나는 두 사람 다 지지하지 않아 하는 게 남자와 여자 비율이 46%대 51%. 화이트 피플이 제일 나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아 많습니다. 56%입니다. 왜냐하면 화이트이 인구가 많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나이는요. 45세 미만이 48%입니다. 누구도 싫어. 두 사람 다 싫어. 그리고 10만 달러 미만의 수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1%, 교육은요,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이 38%,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히 중요하죠. 대단히 리버럴합니다. 바이든도 싫고 트럼프도 싫어요. 4%. 뭐 어느 정도 진보 8%. 저는 그냥 좀 온건한 편입니다가 제일 많습니다. 49%. 본인을 표현할 때. 좀 보수적이에요. 어느 정도는 23%. 이건 좀 진보적이에요. 하는 8%보다 많잖아요. 훨씬. 그리고 대단히 보수적입니다 하는 사람이 6%. 그럼 일단 보수 쪽이 29%, 진보 쪽은 12%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어 하는 사람들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주가 어찌되었건 결국은 이런 14% 마음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또 다른 것은 몇몇 개의 스윙 스테이트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뭐 이런 주 애리조나 같은 애리조나 지난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습니다마는 이런 주에서 바람이 트럼프 쪽으로 불면 앞서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보수가 많고 뭐 이런 등등 캐톨릭이 많고 등등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이런 주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 그럼 바이든은 끝입니다.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트럼프 쪽으로 바이든 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든이 원래 이긴다 할지라도 굉장히 작은 차이로 이길 겁니다. 미국은 이래저래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금의 구도대로 바이든 대 트럼프가 재대결을 한다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바람이 심할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이 되면은 본인에 대한 범죄를 뭐 사면한다던가 하는 쪽으로 나간다던가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역시 감옥에 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필사적인 더 확실한 본인이 주말에 얘기한 것처럼 로어 클래스로도 더 캠페인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혼돈 속에 이래저래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이긴다면은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같은 데서 큰 표 차이로 이겨줘야지 됩니다. 그게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이 실패했었던 일입니다. 바이든에게 현재로서는 조금 유리하게 작용된다 할지라도 조금 앞서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쩌면 오늘 발표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더 많아지고 그럴 땐 스윙 유권자에게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단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야 변함이 없겠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뭐 법률 비용을 4천만 달러 이상 쓰고도 그 법률 비용을 내는 정치행동위원회는 지금 뭐 파산 직전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그 네이트 실버 같은 정치 전문가는 민주당 사이에서의 뭐 지지율은 조금 단단해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최근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한국과 똑같아요. 한국에서 지지 기반만 가지고 될 수가 없잖아요. 확장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트럼프와의 싸움은 아주 그 힘든 싸움이 될 테고 유죄 판결과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형량 선고까지 나는 받는다 할지라도 선거 캠페인은 계속한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죄를 알면서도 그를 지지한다고 하니까 이건 뭐 어떻게 아무도 막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기거나 지거나 국가 평화의 위협, 공화당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가공할 만한 파워를 갖고 있는 인물인 건 분명합니다. 잠시 뒤에는요. 월스트리트저널 사설과 같은 브랜드예요. 브랜딩 브랜드, 브랜딩 브랜드 두 가지 이슈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의회에서 이제 되지도 않을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권이나 마찬가지지만 정말 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선거철이기 때문에 뭐 숫자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것과 연관해서 중요한 일이 어제 하원 감시위원회에서 있었는데 하원 감시위원회도 역시 그 공화당이 주도를 합니다.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 아들과 같이 그 사업을 한 그런 사람을 청문회에 불러놓고 여러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데번 아처라는 사람, 아베크롬비 앤 피치.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10대 때, 20대 때도 많이 입죠. 좋아했었던 그런 옷에 모델을 했던 사람이고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과 같이 그 컨설팅 사업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아직까지 트랜스크립이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비공개 미팅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왜 이 미팅을 주도를 했는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을 때 아들이 중국의 에너지 회사,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의 아버지의 직위를 이용을 해서 뭔가 돈을 벌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어.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 거죠. 탄핵이 안 되는 것 본인들도 아니까 타격이라도 입히기 위해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사설 제목도 그렇고 첫 문장도 거의 일치하네요. 우크라이나와 중국 에너지 회사에서 그가 헌터 바이든이 에너지 전문 지식을 팔지 않은 걸 다 안다. 왜냐하면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뭐 이 사람은 뭐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지만 전공은 에너지 분야가 아닙니다. 부통령의 아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확인.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그쪽으로 사설을 썼습니다. 전문 지식을 팔지 않았다면 그게 뭐지? 헌터라고만 처음에 이제 first name을 썼어요. 헌터가 우크라이나와 중국 에너지 회사에서
에너지 전문 지식을 팔지 않은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뭐지? 바이든 브랜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해서 이 데본 아처라는 사람이 증언한 것을 월스트리트저널과 공화당이 해석하는 것 그리고 민주당의 주장이 조금 다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랜스크립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요약본을 전부 봤더니 바이든 가족 이름과 정치적인 접근 이게 어떻게 연결돼서 헌터 바이든이 돈을 벌었는가 하는 것, 뭐 브리스마라는 그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 그리고 중국 에너지 회사는 약자로 그 CEFC라는 회사입니다. 10년 동안 같이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 증언을 한 거예요. 한 10년에 걸쳐서 20번 정도는 그 스피커폰으로 누군가 비즈니스 콜을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해서 아버지와 통화하는 것을 그 비즈니스 그 거래자에게 들려줬다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브리즈마라는 에너지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 망하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이 브리즈마라는 회사의 이사로서 뭐 한 달에 몇만 달러인가를 1년은 적어도 1년은 넘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당시 부통령인 그 조 바이든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 브리즈마가 여러 가지 문제에 휩싸여서 없어지고 말 회사였는데 이거 잘못 건드리면 미국의 부통령의 아들이 이사로 있는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야. 해서 그 회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브리즈마의 간부들도 헌터를 압박했다는 거죠. 인맥을 활용해라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뉴스가 많이 나와도 제일 그 핵심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공화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당시에 그 부통령인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미국은 그 완전 동맹국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러시아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고 가야지 되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뭐 한 10억 달러인가 그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그 부통령에게 어사인먼트를 준 겁니다. 저 우크라이나 저 부정부패 저걸 어떻게 해봐라 했는데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가 지금보다도 훨씬 부정부패가 심했고 신생국가로서 특히 검사가 이 여러 가지 기업의 부정부패를 그 조사하는 검사가 부정부패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조 바이든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당시에 조 바이든이 부패를 조사하는 검사가 더 부패했다 하고 결국은 그를 내리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바이든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의 그 검찰총장을 내리친 것을 굉장한 그 크레딧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바이든 대통령의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화당에서는 그게 그 검사가 브리즈마라는 자신의 아들이 컨설팅을 하고 있는 회사를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돈 받고 있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바이든이 그 조사를 하는 검사를 내리쳤다 하는 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이 내용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사설입니다. 바이든이 아들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을 했다. 중국과 워싱턴 DC에서. 근데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사설이 굉장히 짧습니다. 다른 때의 사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중국에 갈 때 뭐 미국에서 이제 그 어떤 다른 나라를 방문을 할 때 퍼스트 패밀리나 뭐 세컨드 패밀리의 가족들도 가죠. 그런 거 가지고 시시콜콜이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 아이들이 어리다 할 때 아프리카 같은 나라라든가 아주 뭐 좀 이렇게 특별한 나라를 갈 때는 아이들에게도 공부가 되겠다 싶어서 가죠. 그때 다 프로토콜에 맞춰서 가겠죠. 뭐 비행기 티켓을 이 사람이 다른 가족이 내야지 되는 경우는 내는 것이고 아니고 너무 어려서 그 부모가 돌봐야지 된다 하는 게 해당이 되면 그냥 갈 테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중국에 있었을 때 어쨌든 그 아들 헌터 바이든도 중국과 사업을 하면서 거기 있었다는 거고 워싱턴 DC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고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직접 뭐 바이든 그 부통령이 그 사람들과 말을 했다던가 뭐 하는 것은 그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아니라는 얘기고 그 전화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주장은 이겁니다. 그럼 월스트리트저널과 공화당이 거봐라. 아들이 비즈니스 딜을 할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스피커폰으로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부통령이야.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말하지 않았다. 그 통화를 봐라. 기록을 봐라. 날씨 뭐 다 잘 지내고 있어? 뭐 해?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라는 당시의 부통령은 사실 상대가 누구인지도 몰랐을 수도 있다는 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럴 수 있다. 헌터 바이든은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활용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부통령의 아들이 잘못했을 수 있지. 그러나 그걸 부통령이 정확하게 뭔가 잘못했을 정도, 윤리적으로가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했을 만한 일을 했을 것인가 5년 이상 조사했을 때 없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조사를 했었지만 결국은 없었던 걸로 나옵니다. 또다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그 팩트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사설까지 썼기 때문에 전해드리는 거고요. 해서 똑같은 청문회를 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하긴 했지만 아버지는 뭐 비즈니스 딜에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고봐 연관됐잖아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이 차이다. 결국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니 헌터가 아버지와 날씨 얘기를 하고 싶었는가? 아닐 수 있죠. 아니겠죠. 헌터 바이든으로서는. 그런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라고 판단할 때는 헌터 바이든의 그 마음까지 헌터 바이든이 그랬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 바이든이 잘못인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면 여기에서는 법적으로 그런 것 같지는 않다가 지금까지의 대체적인 평판이고 그러나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바이든을 이런 일로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인 겁니다. 뭐가 나올지 이제 더 두고 보자 하고 월스트리트저널도 사설을 마감을 했습니다. 또 다른 브랜딩, 이건 리브랜딩입니다. 리브랜딩인데 어제 제가 헤드라인에서만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레이티스트까지 겹쳐서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요. 이제 X라고 이름을 바꿨고 그 뒤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본사의 하얀색과 검은색으로 된 X라는 굉장히 거대한 그 사인판을 옥상에 본사 건물 옥상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LED가 돼서요. 너무너무 밝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왼쪽 한두 블럭이 아니라 건물 하나 두 개 사이에 두고 굉장히 고층 빌딩이 있던데 갈색에 저는 그게 뭐 주거 지역인지 몰랐는데 그 주거 지역에서는 여기 와서 한번 살아봐라. 그 며칠밖에 안 됐는데 그 LED X자 간판을 세운 게 사람들이 24건을 불만을 접수를 해서 결국은 미국에선 그런 큰 간판을 세울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내릴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안전 문제도 있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활의 질 문제도 있어서 그냥 허가 완벽하게 나오기 전에 관계 당국에서 뭐 건축 검사국이네요. Building Inspection Department, Department of Building Inspection에서 안전과 조명 때문에 사람들이 잠도 못 잔다고 하니까 그래서 내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일론 머스크 스타일입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만을 접수받았으니까 관계 당국자가 갔을 것 아니에요. 주말에 갔을 때도 그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마치 무슨 뭐 검찰이 딱 뭐 이렇게 수색을 하겠습니다 하고 언론사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그럼 언론사의 검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언론 탄압입니다 하면서 기자들이 쫙 앞에 나와서 그 뭐 영장을 갖고 왔어도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건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다. 일론 머스크네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주민들이 하도 불만이 많아서 저희가 좀 보러 왔습니다 하면은 못 들어간다 해서 못 들어갔어요. 어제도 다시 갔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렇다고 관계 당국이 가만히 있을 관계 당국입니까? 결국은 이제 올라가서 다 그거를 철거를 하고 말았는데 그 전까지 못 들어가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X라는 회사에서는 보스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임시다.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벤트만 하고는 저 사인을 내려버리겠다. 저 거대한 막 LED 라이트를 내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 사이에 얼마나 밝은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관계 당국이 철거 허가 받지 않았어도
이제 내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트위터의 로고를 X자로 바꾼 뒤에 그 회사 앞에 파란 새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걸 막 철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철거를 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허가 신청은 했습니다. 그런데 빌딩이 아마 트위터 빌딩이 아닌가 봐요. 오너도 모르고 완전히 그 오너도 모르고 허가가 완전히 승인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트위터 X라는 회사는 마음대로 그걸 철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걸 중단시켰다는 거예요. 철거 작업을 그 완전한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미국에서 법은 법대로 하지만 같은 회사에 있는 것도 그 법도 항상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위에 있는 그 옥상에 있는 X자를 떼낼 때는 허가가 완전히 나지 않았어도 구조물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의 삶의 질을 위해서 또 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트위터라는 회사 하나가 일론 머스크의 많은 그 특별함과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 보통 그 정도 큰 규모의 회사 정도가 되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모든 일을 할 때 좀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렇지 않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그렇게 일단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혁신에는 어울리는 겁니다. 남이 저 사람 미쳤어. 저게 현실이 되겠어? 할 때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뭐 어디 우주를 가고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혁신에는 맞지만 그냥 좀 안정적이고 이런 것에는 조금 덜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은 거의 지금까지 이루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루고 마는 사람입니다. 이 X라는 이름도요. 트위터가 요즘 손해가 너무 많으니까 리브랜딩을 한다 하면서 X로 바꿨는데 일론 머스크가 X에 집착을 한 게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처음에 여러분들과 제가 쓰고 있는 페이팔 있잖아요. 그 페이팔 뭐 처음에 이제 그 이를테면 뭐 일종의 공동 창업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일론 머스크도. 그때부터도 X자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X로 했었어요, 한때. 그 페이팔이.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지금도 귀엽고 밝고 명랑한 트위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훨씬 많아 보입니다만 그때도 X로 했는데 너무 반감이 심해서 그 페이팔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이제 트위터 X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X 하면은 미국 사람들도 선입견에 성인용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트위터가 뭐 아무 말이나 막 실어준다고 하고 비난을 하고 있고 하니까 성인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린 별로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살 수 있을까? 사야지 될까? 꼭 여기서 살아야지 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을 들으실 때 항상 이런 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의 가장 중요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미국에서 탑뉴스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선택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미국 뉴스를 접할 때 그 한국에서 번역하는 것을 많이 보고 읽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국에서는 한국 관심으로 하잖아요. 같은 이슈를 쓰더라도. 그래서 제가 미국 관점에서 이렇게 많이 보도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이 저도 관심이 있는 그런 분야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어떤 경우는 전혀 관심 없는데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정치 기사가 큰 관심이 없어도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제 취미가요. 그 집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크고 좋은 집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며칠 전에도 그 뉴욕타임스에 보니까 어디 무슨 섬 같은데 그다지 크지 않은 집인데 보니까 집도 아니에요. 물도 없으니까 상하수도 시설도 파노라마 뷰는 있고 엄청 집은 싸고 바다 옆에 딱 있는 뭐 그런 거 보는 게 요즘 시간을 내서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 기사가 당연히 눈에 들어왔죠. 지난 5년 동안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집값이 30%가 올라서
질로의 그 데이터를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집계를 한 겁니다. 중간 주택값이 6월 30일을 기준으로 97만 5,333달러. 곧 중간 주택값이 100만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아직 100만 달러가 되지 않는 것도 많지만 100만 달러가 넘는 주택도 엄청 많은 거죠. 주 전체적으로는요. 6개 카운티가 뭐 더 비싼 곳도 많아요. 산호세, 산타마리아, 산타크루즈. 산타크루즈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살리나스, 샌프란시스코 이런데 산타크루즈와 샌디에고는 지난 5년 동안 LA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40% 정도 집값이 올랐고 같은 기간 전체적으로 합치면 인플레이션이 21% 된다고 할 때 이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임시 수치이긴 하지만 로스앤젤레스 아니죠. LA UCLA 맞나요? 마이클 렌즈라는 도시계획 공공정책 교수가 미국의 부라는 것이 정말 여러 대에 걸쳐서 크게는 두 가지잖아요. 집을 사서 거기서 재융자하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그러다가 페이먼 끝나면 거기서 이제 에퀴리가 쌓이고 그러면 은퇴해서 도시 쪽에서 학군도 필요 없고 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부를 쌓아가는 건데 나머지 큰 축은 이제 주식이고요. 은퇴연금 같은 것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첫 번째 집을 사려는 사람은 중간주택값이 100만 달러면 사기 힘들죠. 물론 정부에서 포스트 홈 바이어에게 여러 혜택이 있지만 그 포스트 홈 바이어에게 주는 혜택이 100만 달러 이상의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혜택을 줘도 페이먼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집을 파는 게 더 이득이라면 사람들이 렌트도 주지 않을 테고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이면 주택을 렌트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게 꼭 집을 사느냐 안 사느냐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렌트에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지적을 하고요. 문제 해결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수요와 공급. 더 많이 집을 지으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무슨 조닝도 있고 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요. 단독주택보다 단독주택 아닌 이런 주택을 많이 지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구조물을 지을 때 그 파킹 같은 것도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 것도 조금 풀어주고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정말 포스트 홈바이어가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는 2023년도 6월 달 질로의 가치로 보면은 그 지수가 주택 그 지수가 74만 3,361달러 캘리포니아 주 전체적으로 어디 뭐 시골에 싼 데도 있고 하니까 외곽지대 모든 주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송 많이 듣고 계신 여러분들 하와이주이거든요. 하와이는 뭐 83만 7,324달러가 중간주택 가격이 그렇게 된다고 하거든요. 야, 엄청납니다. 아무튼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만 곧 100만 달러 중간주택 값이 되는 게 아니라 샌디에고, 옥스나드, 샌루이스 오비스포 여기도 지금 현재 90만 달러 이상이거든요. 이 패스트 트랙으로 가야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가서 주택난을 해소를 해야지 된다. 수요와 공급입니다.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해서 로스앤젤레스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범죄 때문에. 그리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숨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약국체인 CVS가 5천 명을 감원을 합니다. 이건 이 약국체인 CVS가 나아가는 방향을 보여주는 건데 그게 사회의 흐름과 일치가 되는 거죠. 앞으로 헬스 서비스에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5천 명을 해고를 하지만 손님을 직접 대하는 이런 직책이 아니라 회사 뒤에서 일하는 스텝 있죠. 코퍼레이션 스텝을 해고를 할 것이다. 로드아일랜드에 본사가 있고요. 30만 명 직원 가운데서 5천 명을 해고를 하는 겁니다. 2021년도에 전체 그 CVS 스토어 면적의 10%인 90개 스토어를 문을 닫았잖아요. 이때도 커스터머의 바잉 패턴이 바뀌면서 뭐 전에는 뭐 화장품 같은 것도 막 시시콜콜이 놓고 했었는데 점점 CVS의 경우에는 물론 그 로케이션에 따라서 다르지만 앞으로는 헬스케어의 허브로 이렇게 나가겠다 하면서 일단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비용 절감하는 거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애리조나주 피닉스 며칠 조금 괜찮아진다고 하는데요. 어제로서 이제 110도 넘는 것 31일 기록은 끝났다고 하는데 그 열기를 비가 걷어가 줬다면서요.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애리조나에 이제 원주민 그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 그분들은 자연 그 비에게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어, 했을까? 아니면 그냥 순응하고 있다가 그 푹푹 찌는 그 폭염에 아, 감사합니다 했을까? 잠시 그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전의 기록은 18일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31일이고요. 이리하여 6월부터 텍사스에서 뉴멕시코 거치고 그리고 뭐 애리조나, 캘리포니아주의 사막까지 그 엄청나게 침투했던 기록적인 더위는 일단은 끝인데 그래봐야 어제 애리조나 뭐 108도 뭐 이 정도라고 하던데요. 아직도 위험한가? Yes. 며칠 조금 서늘했다가 8월 달이 7월 달보다 더 더울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지금도요. 한 5천만 명 정도가 미국인이 그 폭염 경고 속에서 살고 있고요. 당연히 아마 6월 달도 그랬고 7월 달도 그랬고 8월 달도 가장 더운 달 8월 중에서 지금까지 역사상 기록 1850년대부터 했었던 것 가운데 그럴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남서부에는 남서부 맞죠?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뜨겁고 바람도 안 불고 하면은 산불이죠. 산불. 캘리포니아가 네바다, 캘리포니아주, 네바다. 지금 그 아웃 오브 컨트롤 그 산불 나는 데 있고요. 어제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프리웨이에서도 뭔가 타는 냄새가 나던데 아마 그런 그 불이 여기저기서 큰 산불이 아니더라도 불은 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동안은 캐나다에서 난 산불 때문에 남쪽으로 연기가 넘어와서 이쪽 브리티시 컬럼비아부터 저쪽 온태리오 그쪽 막 미국 동부 서부 지역 아래까지 많이 내려왔었잖아요. 그 연기가 뭐 조지아주까지 간다고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워싱턴주에서 시작된 산불이 캐나다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침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워싱턴 그 브리티시 컬럼비아잖아요. 이곳에서도 그 주택이 위험해서 어, 어, 대피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긴 뭐 전문적인 분들이 읽으시면 무척 재미있었을 것 같은 막 심장 박동이 뛰었을 것 같은 그런 기사가 제가 이 시간도 없는데 이걸 읽어야지 되는가 하면서 읽었는데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 아니 뉴욕 타임즈에 실린 산호초 구하기 플로리다주에 그런 기사였습니다. 바닷물이 막 100도가 넘으니까 온도가 그야말로 뭐 해양 무슨 대에 소속된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고군분투를 하면서 바닷속에 막 잠수를 해서 들어가서요. 산호를 캐오는 거예요. 산호가 막 색깔이 하얗게 돼버리고 갈색이 돼버리게 하고 산호의 원래 색깔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리고 그 산호가 산호만 사는 게 아니라 뭐 해양 그 동식물의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25% 정도는 어느 순간에는 산호에 의존을 해야지 된다고 하거든요. 해안선 같은 것도 정한다고 하고 하니까 산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전문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이거 보험이다 하면서 산호를 캐와서 육지에 어떤 뭐 샘플을 가져오는 거예요. 유전자 샘플을 수집을 하고 이거 멸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육지의 그 물속에서 산호를 살릴 공간을 찾고 그리고는 다시 이제 더 깊은 곳으로 깨끗한 곳으로 산호를 옮기는 이런 작업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단 오늘의 미국을 도와주시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이니까 이런 일도 하는 것이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그 산호 말하자면 복원 작업인 거잖아요. 이 복원 작업이 결국은 그 바닷속에 잠수해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서 다시 그곳으로 심어 놓는다 한들 영원히 그 바다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면 좋은 바다가 아니라면 언제까지 이렇게 살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은 들던데요. 강혜신이었습니다.